마지막 강의는 그래서 좀 큰 주제, 공성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제가 부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분이 용수보살님이신데요. 혹시 여기 이 사진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없으시죠? 제가 올 1월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남인도에 그 용수보살님의 유적지 나가르주나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이 공의 그 불교에서 중요한 그 공의 개념을 이제 가지고 또 하나의 방편으로서 말씀하신 분이 용수 스님이시고, 저는 그 용수 스님의 그 중론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와닿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한번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용수보살님은 실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죠. 실온을 없애는 것을 이제 공성이라는 방편으로서 실온의 정멸을 얘기하신 그런 분인데요. 그래서 이 표제로 이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우리 지난 이틀간 제가 이 세 분의 주제를, 세 존재를 좀 상정해 갖고 이 존재들을 꿰뚫는 그 핵심이 뭐냐, 그걸 알미라는 걸 토대로 좀 얘기를 했었죠. 특히 현재 인공지능, 우리 현대 과학기술 정도는 알려준 것만 본다, 기계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 거기에 이제 우리들 중생들은 아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왜곡돼서 보는 이런 알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알을 잘 쓰면 참 좋을 텐데 이 알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고 부처님은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암들의 잘못을 꿰뚫어 보신 바로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시고 다 알고 다 보는 이런 위치에 쓰신 거죠. 결국 알의 수준이 우리들의 존재들을 결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쭉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알미라는 게 현대 과학에서도 마찬가지, 인공지능에서도 핵심이 바로 알미라고 했죠. 정보. 이것은 언어화되고 개념화되고 추상화된 것이고 추려서 뭉쳐졌다. 부처님께서는 온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뭉쳐있다. 사성제에서도 고집멸도할 때 그 집자가 그 집합체라는 뜻이죠. 뭉쳐있는 거. 뭉쳐놓으면 뭔가 있는 것처럼, 실체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오원이라고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을 5개의 그 유형의 무더기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하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 쓰면은 아주 훌륭한 것인데 못 쓰면은 이게 스스로 해치는 것이 되겠죠. 이를테면 이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화엄 세계를 장식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로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걸 잘못 사용해서 여기 뭔가 있구나, 이게 내 거구나, 이렇게 집착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제 끝없이 그 고통 속에서 빠져드는 이런 아주 결정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알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우리가 이 알을 통해서 알을 알 수밖에 없겠죠.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고요하라고 하는 부득이한 시끄러운 소리죠. 결국 알미라는 것도 실론이지만 어떤 방편이든 그거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 알의 본질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알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알을 통해서 알이 갖는 단점들, 이 병폐를 극복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깨달음을 얻으신 지 알미 생겨났다고 하셨죠. 또 부처님 제자 중에 오비구 중에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아마 꼰단냐라는 분이 있을 텐데, 그때 부처님이 바로 아셨죠. 뭐라고 했냐면 꼰단냐가 어떤 초월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꼰단냐는 알았다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알미 생겼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알은 우리들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과학자도 추구해야 될 게 본질적인 알미일 것이고, 수행하시는 스님들께서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과학적으로 볼 때는 많은 암들이 형성이 됐어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발전이 됐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공성에 가깝게, 특히 제가 뭐 어제 양자역학이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복잡성이니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개념들이 그래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에 근접하게 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분들을 통칭해서 제가 이 폰 노이만이라는 분으로 이제 뭉뚱그려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해서 현대 과학은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2% 부족하다, 혹은 반쪽짜리 과학이다, 혹은 공과 세계 개념에서 말씀드리자면 세계 과학이다. 세계 한쪽 면만 바라본 과학일 뿐이다, 아직은.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깨면은 다 잘못되듯이, 바로 공성에 기반을 둔 과학이 성립이 돼야지 이것이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공성에 대한 것을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이분법적인 논리를 완전히 양극단을 벗어 던져야지만 이제 바르게 이해가 될 텐데, 그거를 벗어 던지기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많은 이론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사실은 본질을 못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보는 세상은 개념이 지어낸 것들이죠. 실론이죠. 그래서 이 실론에 머물러 있는 한 과학자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본질을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실론의 문제, 왜 이런 착각 혹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생겨나는가, 그걸 지난 시간에 제가 언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빗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그 얘기를 조금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뭉침이라고 봤어요. 추상화, 뭉침. 부처님께서도 그 오온,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성에 대해서 오온으로 해석하셨죠. 하나의 어떤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뭉쳐진 것이다, 뭉쳐진 존재로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제목을 좀 유령이 도사린다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 뭉쳐보는 고질병이 시간과 존재가 실제하는 양 착각을 일으킨다. 뇌도 마음도 어제 열심히 말씀 나눴지만, 역시 하나의 관점이고 이름이고 개념일 뿐이다. 공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복잡게 얘기를 했었죠. 질서계냐 무질서계냐. 이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서 복잡계에서 창발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세상을 그냥 해석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화된 얘기일 뿐이죠. 또 양자역학에서도 입자냐 파동이냐 아니면 중첩돼 있냐, 이것도 마찬가지일 뿐이고, 뭐 인과냐 인과가 없느냐 아니면 인과에 어둡지 않은 거냐 하는 것도 다 실론일 뿐이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윤회, 열반, 공성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실론적인 얘기라고 궁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용수보살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중론에서. 물론 공성도 이제 하나의 방편이지만 이분은 이제 궁극으로 공성을 상정하신 겁니다. 공성으로 모든 실론이 소멸된다. 그로 인해 개념적 사유가 소멸되고, 그로 인해 번뇌가 소멸되고, 번뇌가 소멸됨으로 인해서 해탈에 이른다 하고 중론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우리가 일체의 그 실체 없음, 무자성,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사유하고 명상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나가르주나 용수보살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의 두 갈래 길이 있다. 본래 공성이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분별심을 갖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잘못 쓰면은 이 칼을, 이 유용한 칼을 잘못 나쁘게 쓰면은 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이거를 이 칼을 잘 써갖고 바르게 알면은 붓다의 삶으로 해탈된 삶을 살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 어제 드렸었는데, 오늘은 요 중에서 특히 요 뭉침의 관점으로
조금 좀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해 볼까 합니다. 네, 뭉쳐보면 법이 생겨나고 존재가 생겨나고 역사가 생겨난다. 예, 결국 뭉친다는 것이 하나의 정보고 알미고 개념이고 추상체이고 결국 실론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사성세 고진몰두에서 바로 이게 뭉치는 성질이 있다. 대체 뭉치는 게 왜 이런 뭉치는 게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게 생겨나느냐? 그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스님들과 한번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나코에 가보신 스님 계세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유럽의 모나코 도시에 가면은 몬테칼로라는 아주 유명한 도박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미국의 그 뭐 라스베가스가 그렇듯이요. 여기서 실제 벌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이 동전 던지기인데 동전 앞면에 배팅을 합니다. 뭐 액수는 자기 마음대로 정하겠죠.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동전을 던져요. 그럼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 내가 앞면에 걸었는데 그럼 그 배팅한 금액만큼 받는 겁니다. 좋죠. 잘못됐으면 돈을 다 뺏기는 거고요. 아주 간단한 도박이죠. 이 도박이 쭉 진행이 됐는데 어느 날 텔레비에 텔레비가 아니구나 13년이니까 뉴스에 신문에 도박장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문에 대서특필이 나요. 뭐냐면은 20번 동안 계속 앞면만 나왔다는 겁니다. 20번 동안. 또 그 다음날 던지니까 또 앞면 나오고 다음날 던지니까 또 앞면 나오고. 우리 스님들 같으면은 어디다 배팅을 하시겠어요 이제? 20번 연속해서 앞면만 나왔거든요. 그럼 21번째 배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다 배팅을 하겠습니까? 뒷면에다. 뒷면에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앞면이 20회 연속 나왔다는 건 확률로 따지면은 2의 20승이니까 약 100만 분의 1 정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또 앞면이 나올 확률은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뭐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갖고 배팅을 하는 거예요. 예, 앞면에 계속 나왔으니까 뒷면에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실제로 6번 연속 앞면이 계속 나온 겁니다. 그 뒤에도. 그래서 도박사들이 막 파산하고 했다고 합니다. 막 전 재산을 걸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엄청난 착각이 있었습니다. 자, 사실 전날 앞면이 나왔건 뒷면이 나왔건 인과관계가 없어요. 오늘 앞면이 나오느냐 뒷면이 나오느냐는 어제 앞면이 나왔느냐 뒷면이 나왔느냐 아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비인과예요. 그저 확률적으로 2분의 1 확률밖에 안 됩니다. 독립적인 사건이죠. 어제 동전이 앞면 나왔건 뒷면 나왔건 오늘 나올 것과는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뭉쳐서 보거든요. 야, 20번 연속 나왔어? 그래?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나오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바로 이게 뭉쳐서 보면은 뭔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뭉쳐서 보는 자체가 사실 착각인 것이죠. 낱낱의 사건일 뿐입니다. 이전에 100회가 나왔건 뭐 20회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2분의 1일 뿐입니다. 매일매일. 이거를 우리가 인과적으로 보는 이 어떤 습이죠. 우리들의 습. 뭉쳐서 보고 인과율을 따지고 그 습에 의해서 이렇게 도박사들이 파산한 사건이 실제로 1913년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박 안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인과관계가 없다 하고 보는 게 이제 확률적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몬테칼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고에 적용된 기법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법이 적용됐어요. 그거는 알파고가 바둑을 어디다 두는 게 좋을까 처음에는 아주 냉정하게 따지다가 뒤로 가면 너무 게임을 많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뭉텅구려서 한 100번 정도 랜덤하게 합니다. 그리고 승률을 봐요. 어디가 이길지. 승률이 높으면 이쪽으로 가면 뭔가 안 좋구나. 그렇게 해서 따지는 거죠. 그런 기법을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알파고에 실제로 적용된 방법이죠.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뭉쳐서 보니까 이런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이 사건을 보고 언어학자인 라캉이라는 사람이 이 동전 던지기를 가지고 우리의
이 뭉침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발췌를 해봤어요. 자, 동전 던지기를 예를 들어서 실원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한번 보죠. 자, 동전 한번 던집니다. 앞면 나오죠? 뭐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한번 던져요. 그 전에 앞면이 나왔건 뒷면이 나왔건 관련이 없습니다. 뭔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앞면이 나왔다고 해보죠. 또 던집니다. 또 던지고 뭐 던지면 뭐 마음대로 나오겠죠.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죠? 예, 앞면 나올 수도 있고 뒷면 나올 수도 있고. 예, 이게 실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념을 집니다. 어떻게 짓냐면은 두 개씩 묶어서 생각할 거예요. 두 개씩 묶은 다음에 명칭을 부여할 겁니다. 이름자를 붙일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개씩 뭉쳐서 보겠습니다.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앞과 앞 이렇게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면 아 이거는 1이라고 명칭을 하자 하고 이름자를 붙입니다. 앞과 뒤 혹은 뒤와 앞 둘이 따로따로 나올 때는 2라고 명칭을 붙이자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개념화시키고 지금 뭉쳐갖고 해석하는 겁니다. 또 뒤가 두 번 나올 때 이거는 3이라는 숫자로 우리가 표기를 하자.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약속을 했을 뿐입니다. 개념화시켰을 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거 똑같은 거죠. 이걸 이제 뭉쳐서 보면은 앞이면 몇이 나와야 될까요? 이렇게 둘을 뭉치면은 1이 나오죠.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앞과 뒤를 합치니까 2가 나오죠. 뒤와 뒤는 3이 나오죠. 뒤 3. 이렇게 늦지? 앞은 1이죠. 다시 앞뒤면 2고 뒤뒤면은 3이고. 자, 제가 여쭤볼게요. 요거 3 다음에는 1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3 다음에 1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없죠. 아니요. 여기 3 다음에 지금 1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1이라는 거는 앞인데 여기 이미 뒤가 있잖아요. 지금 인과적으로 묶어서 보니까 법칙이 생겨요. 나올 수 있다 없다가 또 갈라지죠. 법칙의 탄생입니다. 법칙이 나와요. 인과적으로 묶어서 해석을 하고 이름을 붙여다 보니까 1 다음엔 3이 올 수 없습니다. 한번 따져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수 있어요. 3 다음에도 1이 올 수 없습니다. 법이 생겨납니다. 법이. 그래서 1 다음에 다시 1이 나오려면 중간에 짝수에 2가 있어야 된다는 또 법칙이 생겨납니다. 이건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법칙이 생겨난다. 지금 현대 조금 전에 아까 예제에서 제가 3이라고 했는데 3은 3 다음에는 2나 3은 올 수 있지만 3은 2나 3에서 왔고 또 앞으로 갈 것도 2나 3이지 1이 될 수는 없다. 바로 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캉이 이 예제를 썼는데 이 사람은 이것이 과거를 만든다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억을 만든다. 과거가 기억이니까. 지금 내가 3이다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뭐 단순한 예제지만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는 것이 그리고 라캉은 이 세 개를 묶으면 더 복잡한 식이 나옵니다. 이제 세 개를 묶어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시간 속에 새겨진 인과의 기억 이것이 사실은 나라는 존재다. 어찌 보면 우리 이 어제 그 기억 메모리 장기 기억 장치 속에 낱낱의 기억들이 뭐 일화 기억이라든가 아니면 절차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새겨지겠죠. 낱낱의 사건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들은 그걸 뭉쳐서 봅니다. 묶어갖고 짜깁기 해갖고 마치 그 거미줄을 만드는데 그 거미줄로 만들어진 집이 나인 것처럼 실체적인 것처럼 풀어서 보면은 낱낱이 그냥 지나간 하나의 어떤 사건들이고 정보들일 뿐인데 이 정보를 묶어서 해석하다 보니까 내일은 뭐 해야지 내가 과거엔 뭐였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라캉의 언어 심리학자인데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존재가 언어를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언어가 도구로 쓴다. 우리가 개념화 시켜갖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괜히 뭉쳐서 해석하는 바람에 공연히 뭐 이유는 있었겠죠. 이렇게 뭉쳐서 해석하면 세상을 이해하는 게 편하니까.
근데 이렇게 뭉쳐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틈에 괴물로 자라버려 갖고 실체가 돼서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를 락항이 이 동전 던지기 예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예제는 처음 만들어갖고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어필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좀 단순한 예제긴 합니다만. 그래서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은 공성인데 여기서 뭔가 묶어서 해석하려는 이런 경향성이 우리가 언어를 탄생시키고 명칭화시키고 이름자를 붙이고 여기서부터 물론 이것이 좋은 도구로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겠지만 여기 이 뭉침이 이제 기억이 되고 과거가 또 미래 희망 이것들이 합치다 보면은 자아의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전도몽상이 일어나 갖고 무명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거쳐서 윤회계에 빠지는 이런 것이 우리들 존재의 모습이 아닌가. 그걸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본질은 공하지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엔도모피즘 얘기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능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됐건 인간이 됐건 부처님이 됐건 대상에 대한 암을 형성해서 이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무명에 의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죠. 자아에 입각해서 이기적인 알을 가지고 형성된 것이 이기적인 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도 이기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고 나에게 유리하게 뭐 지난번에 라쇼몽이라는 영화에서도 봤지만 유리한 데로만 봅니다. 있는 그대로 절대 못 보고요. 편견과 왜곡으로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명의 앓을 갖게 되고 무명의 앓이 있다 보면은 당연히 자아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아가 일단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자아를 유지하고 또 보호하고 또 확장하는 이 세 가지 특성이 또 나오죠. 그래서 공격에 대해서 막고 자기를 늘리려고 하고 영토를 늘리려고 하고 돈을 늘리려고 하고 이런 끝없는 탐욕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죠. 이 탐욕의 세계는 의식 무의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족이 안 되죠. 영원히 만족이 안 됩니다. 불만족의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의 문제가 발생되는 이 사바 세계에 빠져들게 되고 이 악순환이 또 우리들의 중생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부처님이야 뭐 바로 바르게 보시는 분이죠. 이분은 열반의식, 관점, 무관점, 무아의식, 무아의 삶을 사시는 분이니까요. 이 실세계를 이렇게 색으로 안 보고 공과 색이 여여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거죠. 공성으로서. 그래서 궁극적 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알을 가지신 분이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자비가 나오는 것이지 이 지혜가 없이 뭐 자비심을 낸다는 건 사실은 위선이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분명한 지혜를 통해서 나오는 행위만이 무주상모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뭐 다 위선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부처님만이 아마 극락세계에 사시는 분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이 궁극의 암, 궁극적 암에 대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존재들이 나가야 될 것이 우리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청전 스님이라고 히말라야에서 한 30년 가까이 사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이분을 만났다고 카톡이 왔어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그 티베트 불교의 그 까규파라는 그 분파가 있는데 그쪽에서 요가 수행자입니다. 족첸을 수행하시는 독텐이라고 하나요? 그 머리 기르고 하는 동굴에서만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히말라야 그 동굴에서만 25년간을 수행만 하신
이런 분인데 최근에 이제 마을로 잠깐 내려오셔갖고 마침 그 히말라야 도시다가 만나갖고 15년 만에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15년 만에 만나서 반갑게 성전 스님이 만나 뵙고 여쭤봤다고 합니다. 번뇌를 다 여의셨나요? 했더니 이분이 선문답과 같이 당신은 나를 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분이 이 무아공성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지 그건 전 모릅니다. 하지만 참 아주 재밌는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봅니까? 경허 스님, 여기 해인사에서 오신 스님도 참 계시다고 들었는데 경허 스님이 그 해인사에 계실 때 아마 그 동네 꼬마들 산책하시다가 동네 꼬마들을 보고 지팡이를 짊어지면서 나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돈을 주겠노라 하니까 꼬맹이가 그 지팡이를 잡고 막 때리죠. 그랬더니 경허 스님이 아무도 나를 못 때리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또 일화도 있죠. 이 깨달음에 이르신 분의 경지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지금 어제도 잠깐 보여드린 그림이죠. 우리가 이 세계가 궁금한데 이 세계를 가려면은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이 문이 막혀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 안에는 반드시 아르마리를 다 버려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알매 개념화된 것들, 마치 그 지금 구름을 다 걷어내면 이렇게 맑은 하늘이 원래 있듯이 이것들을 다 걷어내라. 그러기 전에 이 안에 못 들어간다. 이 안에 들어가면 모든 가능성이 열린 이 세계가 있다. 이것을 아주 재밌는 그림이라 제가 양자역학 그림이지만 자주 좀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영화 잠깐 볼게요. 제가 또 얘기만 계속하면 재미없으니까. 이 영화지만 이게 또 그래도 좀 재밌는 부분이 이 깨달음에 관련된 이런 거를 좀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한번 좀 재미삼아 한번 볼 텐데요. 이 영화는 루시라는 영화입니다. 이거는 뭐 인공지능 얘기는 아니고 여기 주인공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뇌를 사용하는 그것이 보통 10%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11승계 즉 수천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0%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한다고요. 나머지는 그냥 잠자고 있는 거죠. 사용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영화에 의하면은 어떤 약물 중독에 의해서 이 뇌세포들이 폭발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창발이 일어나는 거죠. 창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깨달음에 드는 그 깨달음에 들기 전에 먼저 시공간을 봅니다.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천한통 천이통을 해서 전생을 다 들여다보고 또 공간적으로도 모든 중생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시죠. 그런 얘기를 패러디한 것 같은데 좀 화면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뇌가 활성화되는 중입니다. 지금 폭발하면서 계속. 이 최초의 인류라고 하죠. 이름이 루시입니다. 최초의 인류를 이름을 루시라고 붙여서 영화 제목이 루시인데요. 그 논을 찾아서 가는 거죠. 뭐 과거를 거슬러서 마치 그 정말 우리 아레야식이 만약에 이 송가체라는 부위에 있다면 이 송가체가 활성화돼서 전생을 쫙 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영화화된 기법이지만 그래도 참 아주 재밌게. 그러면서 이 영화 주인공 루시가 마침내 이게 세상의 이제 존재와 시공간에 대한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고 그거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How did you manage to access all this information? Electrical impulses. Every cell knows and talks to every other cell. They exchange 1,000 bits of information between them per second. Cells group together, forming a giant web of communication, which in turn forms matter. Cells get together, take on one form, deform, reform. Makes no difference, it's all the same. Humans consider themselves unique, so they've rooted their whole theory of existence on their uniqueness. One is their unit of measure, but it's not. All social systems we put into place are a mere sketch. 1 + 1 = 2. That's all we've learned. But 1 + 1 is never equal to. There are, in fact, no numbers and no letters. We've codified our existence to bring it down to human size, to make it comprehensible. We've created a scale so that we can forget its unfathomable scale. But if humans are not the unit of measure, and the world isn't governed by mathematical laws, what governs all that? Film a car speeding down a road. Speed up the image infinitely, and the car disappears. So what proof do we have of its existence? Time gives legitimacy to its existence. Time is the only true unit of measure. It gives proof to the existence of matter. Without time, we don't exist. Time is unity. 네, 시간이 존재라고 하죠. 네. 빨리 지나가면 없는 것과 같고. 그래서 유무의 관점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빠르고 느리고만 있을 뿐이지. 존재들은 항상 변하는데 변화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가 있을 뿐이지 있다 없다가 아니다는 얘기죠. 네. 아주 영화적인 사고지만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엊그저께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한번 보셨는데요. 엔딩 씬 한번 보겠습니다. 매트릭스가 이제 드디어 깨달음을 얻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I know you're out there. I can feel you now. I know that you're afraid. You're afraid of us. You're afraid of change. I don't know the future. I didn't come here to tell you how this is going to end. I came here to tell you how it's going to begin. I'm going to hang up this phone, and then I'm going to show these people what you don't want them to see. I'm going to show them a world without you. A world without rules and controls, without borders or boundaries. A world where anything is possible. Where we go from there is a choice I leave to you. 예. 아까 시스템 페일러라는 말이 잠깐 영화 자막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다. 본질적으로 내가 이제 그걸 알려주러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왔다. 이렇게 뭐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걸 제가 그냥 영화 대본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좀 번역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에 한 얘기들을요. 자신도 세상이 나아지길 바랬는데 세상이 스스로 변해갖고 내 취향에 맞게 변하지는 않더라. 내가 바뀌어야지. 그러지 않는 한은 세상은 절대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본 세상이라는 것은 깨닫기 전에 세상은 온통 규율과 통제뿐이고 어떤 제한된 것뿐이었다.
근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나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다. 거기에는 경계도 없고 국경도 없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그럼으로써 희망과 평화가 있는 그런 세상을 나는 이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 너희에게도 그걸 알려주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알려준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다. 다만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은 모든 알매 그 알미 히로님을 알 수만 있다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자막이 끝나게 됩니다. 엔딩 씬이. 뭐 아주 영화적이지만 그래도 많은 어떤 불교적 개념과 이런 걸 도입해서 아주 좀 재미있게 잘 만든 영화로서 매트릭스 아주 뭐 스님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 공성과 어떤 깨달음에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조금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얘기를 진행을 하고 쉬도록 할까요? 다시 이제 조금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다시 좀 얘기를 돌아와서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시 또 우리 이 존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의 발전을 보면 기계에서 이제 기계 너머의 존재로까지 향하고 있는 것이 이 요즘의 과학 발전의 추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초창기에 아마 산업혁명 시대라고 봐야겠죠. 기만 하더라도 초창기만 하더라도 뭔가 인간이 다 움직였죠. 자동차 하면은 사람이 막 움직이고, 옛날에 제가 처음에 차를 몰 때만 해도 이게 핸들도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이거 힘들었습니다. 핸들 돌리기가, 차가 쓴 상태로 핸들 돌리기가 이게 자동이 아니라서. 그리고 뭐 유리창도 막 이렇게 돌려야지 돌아가고 수동이었죠. 그게 이제 반자동이 스위치만 탁 누르면 착 내려가고, 그래서 아주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시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동이라는 개념 나오고, 요즘 스마트라면 한참 나오고 있죠. 스마트폰부터 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무인자율 자동차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자율 자동차, 아직도 기계 관점에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뭔가 더 나은 하나의 어떤 단지 기계에 그치지 않는 존재를 향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의 발전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측면이 아예 존재를 목표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는 이걸 올려놓을까요? 현재는 이런 관점입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의 시대다, 알파고의 시대다. 제가 어젠가 그제 이제 상향식, 하향식 이렇게 써놨는데, 상향식이라는 게 바로 기계지능이라고 그랬죠.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즉 무의식 관점에서의 그런 거라면은, 하향식이라는 것은 논리 추론에 의해서 언어화된 정보를 가지고 추론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식의 인공지능. 그래서 제가 기계의식, 뭐 인간의식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또 반응형, 의도형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어찌됐건 이것이 두 가지의 그 메인 흐름이 됩니다. 이것이 두 것이 하나로 합칠 때 알파고 수준을 이제 벗어나서, 알파고는 바둑만 잘 두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바둑도 잘 두고 뭐 다른 일 하라면 다른 일도 잘하고 해서 일반적인 일들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를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지금 매달려 있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알파고가 가지고 있는 단순하게 입력부터 출력까지 파이어돼 갖고 결과를 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창발 현상이 가능한, 즉 여러 개의 뉴런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면서 패턴 형태로 일어나고 그것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 부분적인 점화가 이 전체적인 점화로까지 퍼지는 연합 영역에서, 앞서 루시 영화에서도 막 폭발하는 그림이 잠깐 나왔었죠.
이런 것이 가능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의 인공지능 연구를 지금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이다 하고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인공 일반지능, 영어로는 AGI라고 합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향해서 지금 한창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강인공지능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가진다고 봐야겠, 언어화된,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 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이다. 이것이 지나는 것을 제가 인공존재라고 했는데 아직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많지만 아무튼 이게 자아의식이죠. 인공지능의 이제 자아의식이 돌연 창발돼서 복잡계 현상에 의해서 만약에 창발된다면은 좀 심각하다는 얘기죠. 말 안 듣죠. 이런 인공지능은 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거고 필요하다면은 인간하고 전쟁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영화의 주제로 많이 나오고 있죠. 자아를 가진 자아의식을 가진 인공지능. 하지만 존재의 끝 알미 이 진화를 계속 거듭한다면 결국 최후의 알은 아마 부처님의 알미겠죠. 여기서 만족이 안 될 테니까요. 아무리 애를 써서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궁극적인 알을 성취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좀 감히 한번 써봤습니다.